중국은 소림축구, 중동은 침대축구, 한국은 뭐냐 그럼? 감독축구? 아닐까요? 클린스만 축구. 여기 축구 선수들의 기량을 지켜보고 있는 스카우터들이 아시안게임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축구팀에서 스카우터로 일하고 있는 니클라스라고 합니다. 제가 메인 스카우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저희 팀의 메인 스카우터 밑에서 보조로 일하는 새끼 스카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는 같이 보러 가지만 대부분이 메인 스카우터의 의견을 보충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축구 경기를 같이 보다가 메인 스카우터, 앞으로는 상사라고 칭할게요. 상사분이 어떤 축구 선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옆에서 빠르게 검색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요. 이거 말고도 축구도 결국에는 장사거든요. 적당한 연봉을 제시한 축구 선수를 데리고 오고 구단의 이미지를 올리는 거죠. 몸값을 올린 축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다시 팔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가끔씩은 제시하면서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지 상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유럽의 대부분의 경기들을 보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세계대회거든요. 일단 2022 카타르 올림픽이야 당연히 갔고요. 말은 못하지만 다양한 선수들을 데리고 왔죠. 2023 카타르 아시안컵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본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걸로 상사분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별 예선에서 중국은 소림축구를 하고 있고요. 중동은 계속해서 침대축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손흥민만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말레이시아전 때 저희 상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치가 보였어요.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많이 기대를 하시고 오셨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아, 소림축구가 뭐냐고요? 중국의 무술 중에 쿵푸라는 게 있는데요. 충구에 쿵푸를 결합했다고 해서 소림축구라고 해요. 공을 가지고 하는 축구가 아니라 무술을 해서 소림축구라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중국의 진짜 소림축구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영화에서는 무술가들이 쿵푸 기술을 축구에 적용하여 과장되고 코믹한 방식으로 축구를 합니다. 강력한 발차기와 아크로바틱 동작 등 축구장에서 사용되는 무술 기술의 부조리함이 유머를 더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이 가상의 과격한 축구 스타일을 중국과 연관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화는 무술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소림사 승려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술의 요소를 축구에 접목하여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스포츠의 유머러스한 융합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지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라 거의 개그 영화란 말이에요. 축구는 공을 넣는 게 목적인 스포츠지. 무술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통용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국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거의 무술을 선보이고 있어서 쓰이기 시작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격한 몸싸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날라차기를 시도하는 선수들이 있는 거죠. 날라차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그런 행동들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어이없어서 실소가 터져요. 소림축구라는 용어는 종종 중국 축구를 조롱하거나 놀리는데 유머러스하게 사용되며 축구 및 대중문화계에서 인기 있는 밈 또는 내부 농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동축구는 또 침대축구라는 별명이 있어요. 침대의 용도가 뭐예요? 들어 눕는 용도로 쓰이잖아요. 중동 애들은 일단 들어 누워요. 고의로 축구장에 누워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선수에 대한 비판은 축구 팬과 관중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짜증이에요. 시간 낭비 또는 시뮬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동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축구는 공정한 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중시하는 스포츠입니다. 부상을 가장하거나 경기장에 누워 경기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됩니다. 특히 리드를 지키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상당한 척하거나 지친 척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팬, 선수, 심판 모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자신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는 팬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한 형태입니다. 선수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전술을 사용하면 관중들의 전반적인 경기의 즐거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경기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리듬을 방해하여 경기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 있는 팬과 TV를 통해 시청하는 관중 모두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선수가 진짜 부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심판에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중이나 경기 후의 논쟁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는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는 팀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일부 선수와 팀은 경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구 운영기관은 규칙과 규정을 통해 시간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판은 경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솔직히 분위기가 좋으면 저도 같이 상사님과 신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엔 도통 힘들 것 같았어요. 소림축구와 침대축구가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기대하면서 온 한국 선수들은 도통 기대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 저희는 일본과 한국이 게임을 하길 바랬어요. 한국 선수들도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과 겨뤄야 좋은 결과를 내기 더 쉬울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겨뤄야 저희도 어느 팀이 더 나은지 선수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좀 한국 국가대표팀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감독을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감독이 클린스만만 아니었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기량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아시안컵 16강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의 한 기자가 클린스만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기자는 한국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에게 일본과의 경기를 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일본에게 지는 것보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였죠. 이 질문은 한국이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해 3대3 무승부를 거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웃으며 일본을 피하려고 한 적은 없다. 단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우디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선수 시절 만치니 감독과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답변은 대표팀이 특정 상대를 일부러 피하기보다는 자신의 경기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한국 축구 팬들이 다들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도대체 뭘 잘하려고 하냐고요. 클린스만이 제가 봤을 때 제일 태연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축구 팬들은 속이 터지고요. 솔직히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이 이미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전북이나 제주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목표가 프리미어리그라면 조금 더 기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울 따름이죠. 클라인스만 감독은 혼자서 팀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더라고요. 사우디 기자들의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앞서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발언이 압박감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클린스만은 원하는 만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사우디와 같은 강력한 상대와 맞붙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압박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대요. 저는 클린스만이 갑자기 부러웠잖아요. 클린스만이 한국 감독으로 받는 연봉만 연 29억이래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온 감독 중에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치니요. 만치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인데 연봉이 290억이요. 거의 10배에 달하는 연봉인데요. 연봉의 격차가 감독의 성과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요. 29억 원의 연봉을 받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거액의 연봉에 걸맞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들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전에서 이기는 걸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평소와 다르게 기량이 너무 약해졌고 만치니 감독은 수비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조별리그 3차전까지 한국의 공격은 일관성이 없고 응집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선수들의 재능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비 조직력도 우려를 자아냈는데 특히 수비진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린스만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기 이전부터 모나지 않은 성격과 높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 내 잡음을 최소화하는 유형으로 국대 감독을 맡을 때만큼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곤 했어요. 다만 감독을 맡을 때마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직업 윤리적으로나 프로의식을 의심받을 만큼 비판도 많은 인물이거든요. 현재 클린스만 감독은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외신도 비판하는 게 클린스만이에요. 비평가로부터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일관된 전술이 없는 감독이에요. 클라인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 중 하나는 전술적 조정이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클라인스만 감독은 경기 중 전략적인 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대신 경기 도중 이기재와 같이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교체하는 데 주로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클라인스만의 감독으로서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가치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그의 거액 연봉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팬들과 분석가들은 감독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팀워크와 전략적 적응 측면에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더 크게 향상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결국 패할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린스만 감독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공교롭게도 9월 사우디전 승리 직전까지 5경기 연속 무승으로 국가대표 감독 전임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첫 승을 하지 못한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어요.
이후 다소 쉬운 상대들과 맞붙으며 여론을 반전시키나 했지만 아시안컵에서 약팀들을 상대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와 경기력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 사우디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레 경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하려는 축구가 있고 경기력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축구를 한다면 모르지만 통하지 않는 전술을 고집하고 경기력조차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클린스만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급 궁금하네요. 사우디전에서 지게 되면 클린스만이 경질될지가 궁금해요. 한국이 아시안컵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은 나라긴 하지만 클린스만에게 저만한 돈을 뿌리면서까지 클린스만을 붙잡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클린스만에 대한 웃긴 얘기도 있잖아요. 재택축구요. 오늘 왜 이렇게 축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모국인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부터 미국 자택에 수시로 틀어박혀서 독일로 가질 않았잖아요. 그 때문에 독일의 축구 스타들은 짜증이 났는지 미국에서 재택근무 좀 그만하라고 저격하곤 했잖아요. 클린스만이 지도자로서 완전히 망했는데 한국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06년 독일 올림픽 때도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데도 독일을 3-1로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당시에 독일 축구 스타였던 필립 람이 열받아서 2015년에 우리는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다. 전술훈련은 거의 없었다.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의논해야 했다. 고 폭로한 적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한국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독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황의조가 빠졌다고 해도 비슷한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좀 심하잖아요. 외신에서도 예측이 거의 비겨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52%대 48%의 근소한 차이로 한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역량으로 보면 한국이지만 한국이 지금 아시안컵에서 너무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안컵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감독도 290억의 역량을 한 100억쯤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선수 시절 세계 축구사에 남을 슈퍼스타였으며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감독으로서도 유명한 클린스만과 유럽에서 유명세를 떨친 만치니의 맞대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시작부터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시안컵 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맞대결에서 당혹스럽고도 끈질긴 징크스가 있대요. 여기 있으니까 별별 징크스까지 다 듣게 되네요. 한국 대표팀은 대회 역사상 사우디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매치업은 한국 대표팀에게 한 해 역사를 심어줬다네요.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역대 전적은 3무 1패로 불안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대등하고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결국 한국의 승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던 일련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조별 예선에서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한 전적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서 3차례 맞대결 중 2번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느 한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양 팀의 고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벌전이 특히 가슴 아픈 양상을 띠게 된 것은 1988년 카타르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대회 결승전에서 두 팀은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결국 정규 시간 종료 후 0-0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우승의 운명이 걸린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은 긴장감 넘치는 승부차기로 결정되었는데 승부차기는 축구에서 긴장감과 평정심을 가늠하는 최고의 시험대가 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아슬아슬한 접전 끝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맞대결의 역경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미 16강도 아슬아슬하게 올라온 한국은 이제 다시 한번 사우디와 맞붙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무게, 과거 성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난 패배의 망령이 한국이 이 중요한 시점에 잘 보여주길 바랄 뿐이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안한 징크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대표팀은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능력 없는 감독까지 있잖아요. 한국에게 이번 경기는 이번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맞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아시안컵 4강까지는 올라가야 돈값을 한다고 평가받는 한국 선수들일 거니까요. 두 팀이 다시 한번 맞붙을 준비를 하면서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격돌의 무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는 역사와의 싸움이자 회복탄 역성을 시험하는 자리이며 한국이 역경을 딛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고 징크스는 깨지기 마련이며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여정은 우승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을 가로막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장애물을 마침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이날 경기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승부차기에서 한국이 이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우디가 선제골을 날리면서 많은 한국 팬들을 실망스럽게 하기는 했는데요. 조규성이 후반 9분에 동점골을 헤딩으로 넣어준 거죠. 조규성은 꼭 이렇게 중요할 때 활약을 해주더라고요. 스타성이 미쳤어요. 솔직히 조규성 욕 많이 먹는 거 알고 있었는데 선수는 역시 경기로 보여줘야 해요. 실력보다도 스타성 때문에 연봉이 오르게 생겼어요. 이후에는 승부차기로 결국 4위를 만들어서 한국이 8강에 올라갔는데요. 공식적으로 승부차기를 통한 승리는 무승부로 기록된다. 반대로 사우디의 아시안컵 승부차기 전승 기록은 결국 깨졌다. 승부차기로 가며 한국의 아시안컵 사우디 무승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다. 어쨌든 올라가서 다행이죠. 한국 선수들이 8강부터는 좋은 역량을 보여줘서 많이 유럽으로 진출해줬으면 좋겠네요. 제 예상은 결승전에서 한일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가 김연아 선수나 좋아하니까 정신머리가 그 모양이지. 제발 하라는 대로 해. 먹으라는 건 제발 먹어. 왜소한 러시아의 피겨 선수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먹이려고 하고 있는 어른이 있습니다. 여자 선수는 이를 거절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피겨스케이팅을 했었는데요.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었어요. 러시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피겨스케이팅보다는 리듬체조에 더 집중할 때였어요. 아무래도 리듬체조는 러시아를 따라올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취미로 리듬체조도 좀 했었는데요. 이 리듬체조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김연아 선수를 보자마자 피겨스케이팅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피겨스케이팅만 생각했어요. 저는 털 양말을 신고 집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신용을 하며 TV에서 본 동작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스케이트장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기도 했죠. 몇 주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부모님은 저를 근처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가 저를 스케이트장에 데려다 주셨고 저는 빙판 위에서 몇 시간이고 혼자서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놀이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 빙판에 발을 디뎠을 때 어색하게 미끄러지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는 느낌에 완전히 스릴을 느끼며 링크 주위를 흔들리며 미끄러졌습니다. 스핀을 하려고 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시도에서 저는 뒤쪽으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푹 빠졌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스케이트장 그룹 레슨에 등록시켜 주셨어요. 방과 후 일주일에 2번. 저는 열심히 연습에 참석했습니다. 코치들의 지도 아래 저는 점차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흔들리던 발목도 안정적이 됐고요. 스핀할 때 균형을 잡는 법도 배웠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첫 왈츠 점프에 성공했고 스케이트가 빙판 위를 잠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피겨스케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아직 제가 선수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점프를 하거나 스핀을 돌 때마다 박수를 쳐주기 시작하셨죠. 문제는 작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코치 몇몇이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진짜 재능이 있어요. 집중적인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올림픽 스타로 키워줄 수 있다는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물어보셨고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10살 생일날 작은 대회에 출전하여 제가 속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승리는 몇 년 동안 끓어오르던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나 장래 희망이 아닌 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빛나는 금메달 트로피를 들고 저는 그 누구도 제가 꿈꾸는 미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앞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고요. 10살에 불과했던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훈련 시설은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고향 스케이트장에서 저는 항상 스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높이 뛰고 더 빨리 회전하는 수십 명의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새로 부임한 코치 유라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를 움찔하게 만드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발놀림이 엉성해. 제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면 그는 소리치곤 했죠. 그걸 스핀이라고 해? 또 제가 10살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됐죠. 제가 코치들을 많이 욕하고 선수들을 자꾸 옹호하게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자꾸 제 자신이 떠오르나 봐요. 연습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 링크장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발이 아프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일 밤 지쳐서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다른 여자아이들을 따라잡으려면 제 자신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알았죠. 곧 대회가 시작되고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연 전날 밤에는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코치들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빙판 위에 올라서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첫 지역 대회는 재앙이었어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착지할 때 몸이 휘청거렸고 바닥 근처에서 마무리했죠. 어머니와 함께 14시간 동안 흐느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비참했습니다. 유리의 거친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넌 저 밖에서 달걀처럼 깨졌어.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하지만 좌절은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대회를 위해 2배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발이 마비될 때까지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자면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복습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연습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스케이트를 탔고 모스크바 스케이트 선수 중 가장 높은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상대에 서서 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있을 때 모든 고통은 잊혀졌습니다. 저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회에서의 순위는 곧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제 가치가 그 숫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6등은 유리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3위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의 제 자리는 모스크바에서 스케이터로서 제가 누구인지 정의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부상과 피로를 이겨내며 미친 듯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제 몸은 마른 아이에서 젊은 선수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탄탄해지고 근육이 생겼습니다. 키가 몇 인치나 커졌습니다. 여전히 몸집은 작았지만 이제 큰 점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 이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나라에서 피겨의 가능성을 본 거죠. 이때 뜬 코치가 바로 러시아에 살아있는 코치인 에테리 투트베리제예요. 이때부터 저 미친 여자의 코칭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자는 선수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이게 화제가 된 게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잖아요. 전 솔직히 이때도 화제가 늦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발리에바가 사회전하고도 반바퀴를 더 돌 때부터 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06년생이 도핑 파문이 나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러시아도 못 됐어요. 아마 도핑 논란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일단 단체전에 내보낸 거겠죠. 단체전은 그래서 금메달까지 실제로 땄잖아요. 최근에 이게 다시 논란인 이유가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단체전 금메달이 무효가 됐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전 좀 웃긴 게요. 왜 코치한테는 처벌이 없나 싶어요. 저 코치는 아마 모든 선수들에게 약물을 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또한 러시아 국적의 선수는 아니지만 러시아 국적이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귀화했던 엘리자벳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다가 2018-19 시즌부터 투트베리제 코치의 지도를 받았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았을 때는 트리플 점프의 컨시가 좋지 않은 편이라 클린이 드물었는데 투트베리제 코치의 지도를 받고 얼마 안 돼서 트리플 점프의 컨시가 전부 잡히고 쿼드럽을 닳고 점프까지 국제대회에서 성공시키는 엄청난 기량 상승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에테리 투트베리제의 지도를 받다 코치를 브라이언 오서로 바꾼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는 점프의 엣지콜과 어텐션, 언더 판정을 계속 받기 시작했고 점프도 나빠졌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코치의 역량이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저 여자는 아동학대로 잡혀가야 돼요. 사람으로 안 봐요. 자기 선수들에 대해 좋은 생산품이 될 제목이었으나 나약하고 감정적이었다고 탓하는 인터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거든요. 저 미친 여자는 자주 자신의 팀을 공장, 제자를 생산품에 비유하며 학대에 가까운 코칭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사실 지금은 피겨를 안 하는데요.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러시아의 피겨 국가대표들은 다 저렇게 약물을 강요받을 테니까요. 저런 코치 방식이 러시아에서는 인기가 있는 거죠. 제가 기계인지 선수인지 가늠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잘 아는 선수에게만 미친 듯이 스포트라이트가 쏠리죠. 저는 사실 멘탈이 약한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기복이 심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더 심해졌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피겨 스케이팅은 단순한 체력 이상의 정신적 강인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열정을 추구하는 소녀가 아니라 최고의 압박과 가장 예리한 시선 아래에서 연기를 펼치도록 프로그램된 기계 같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시합을 치를 때마다 공황 증세가 점점 더 커졌고 불안감도 커졌어요.
한때 기쁨의 장소였던 스케이트장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코치, 관중들의 기대가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완벽한 연기에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제 고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러시아니까요. 미소와 침착함 뒤에서 저는 점점 커져가는 부적절함과 싸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고, 완벽해지려는 끊임없는 압박은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다음 대회, 다음 공연, 다음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금세 가려졌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스포츠에 대한 애정도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링크는 더 차갑게 느껴졌고 얼음은 더 단단해졌으며 조명은 너무 밝았습니다. 한때 안식처였던 빙판 위의 고독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열정으로 움직이는 운동선수인가? 아니면 성적을 내기 위해 프로그램된 기계인가? 결국 코치가 몸에 좋은 약을 먹으라고 했을 때 기분이 괜찮아지는 게 느껴졌고 좋은 성적도 냈어요. 하지만 약을 먹은 애들이 다 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피겨를 그만두는 것만이 제 길이라고 생각해서 피겨를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소트니코바가 또 한 번 황당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도핑 테스트 당시 한 차례 양성이 나왔다고 고백하는 게 러시아니까요. 소트니코바는 두 번째 도핑 테스트는 문제없이 통과해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누가 믿겠어요? 러시아 피겨연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기 바빴고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과 머리를 맞대고 아역의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트니코바가 닷새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도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였고 그 문제는 도핑 샘플이 담긴 시험관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것이라며 담당자가 운송과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내게서 중요한 것들에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해명도 진짜 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러시아에서 운동을 그만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운동도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 생활은 막을 내리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선수에서 학생으로, 링크장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어린 선수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스포츠에서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 젊은 선수들이 받는 엄청난 압박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육체적 훈련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 교육에서 심리적 측면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육 심리학의 세계를 탐구하고 수월성과 정신적 웰빙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어린 마음을 키우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한 것은 신중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총체적인 과정으로 중시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엄격한 학업 기준과 진보적인 교육 방식이 균형을 이룬 곳이었죠. 저는 한국이 혁신과 교육의 글로벌 허브로 빠르게 변모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높은 기준과 학업 성취도로 유명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었으며 정신 건강과 균형 잡힌 발달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단순히 학업이나 경쟁에서 뛰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것이라는 제 신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 결정에는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 능력에 집중하는 러시아는 저에게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상기시켰어요. 게다가 제 선택은 저희 정치적, 이념적 신념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러한 환경은 사고와 교육의 경직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활기찬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할 때 저를 둘러싼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환경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분쟁의 메아리는 대륙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저는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전쟁에서 자신의 조국 러시아와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복잡한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 관점은 어린 시절 운동선수와 심리학 학생으로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분쟁의 심각성과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이해했습니다.
멀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인 전쟁은 그녀로 하여금 국가의 행동과 정책이 갖는 더 넓은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국인 러시아가 전쟁과 그로 인한 혼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 대해서도 성찰했습니다. 저는 한 국가의 행동이 어떻게 뿌리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종종 전파하는 권력, 자부심, 국가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쳐 때로는 공격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려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덕분에 선정과 국가가 통제하는 내러티브가 한 국가의 집단적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여 애국심과 민족주의, 방어적 자세와 공격적 자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전쟁은 즉각적인 정치적 결정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에 뿌리내린 오랜 태도와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씨름하면서 저는 이러한 갈등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신과 같은 일반 시민이 정부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저는 개인의 자각, 비판적 사고,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쟁과 분단을 경험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국제관계와 갈등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북한과의 복잡한 역사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경제 발전과 문화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뚜렷한 정체성을 구축해왔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세계 정치와 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입견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학급 친구들 및 교수들과 토론에 참여하며 갈등, 화해, 평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저는 국제 문제에 대해 보다 미묘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제 성찰은 그녀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국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이미 애국심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국에서 더 이상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선수로서도 그렇고 예술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그래요. 저는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주해서 삶을 완성시킬 거예요. 한국인들을 집에 들이라고요? 한국인들은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저희 집을 다 망칠 거예요. 다른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인은 절대 안 돼요. 중국의 한 가정집. 한 남성이 한국인은 절대 안 된다며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위안이에요. 저는 중국 장쑤성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문화 교류 행사 기간 동안 집에 한국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 수영이 항상 고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집에 갈 사람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고민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잘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제 딸 미엔이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렘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엔은 항상 한국 대중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죠. 저는 결국 한국인들을 집에 들이기로 했어요. 문 앞에서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짐을 들고 있는 두 명의 젊은 한국인을 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악수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정중한 잡담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지훈과 민지였고 둘 다 10대 후반의 태권도 수련생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미애는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과 열정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민지가 제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놀랍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매너는 제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권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자기계발과 수양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무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영화나 가끔 TV에서 올림픽 경기를 본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기 제 집 식당에서 저는 무술이 단순한 신체적 능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와 제 가족은 손님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웃음을 나누고 태권도 동작도 몇 가지 시도해보고 심지어 함께 한식 요리도 해보면서 즐거운 주방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이 단순히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전통과 가치가 풍부한 문화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지의 방문이 끝났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을 호스트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으로 시작한 일이 문화와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교류로 발전한 것이었으니까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수성에서 온 위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더 큰 세계의 일부인 위안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민지 씨를 호스트하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을 여는 것과 같았어요. 매일 아침은 손님이 가져온 한국 커피의 향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찐빵과 만두가, 다른 한쪽에는 김밥이 놓이는 등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침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미애는 손님들에게 한국, K-팝, 태권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미애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훈이가 태권도 기본 동작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거실에서 가구를 옆으로 밀어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민지는 정말 우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는데 동작 하나하나에서 수년간의 훈련이 느껴졌어요. 미엔과 저는 그들의 동작을 따라 하느라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어색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지훈이와 민지는 학교와 꿈, 한국에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장수성에서 보낸 어린 시절, 우리 도시의 급격한 변화, 중국의 풍부한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종종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면서 우리 사이에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숙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훈과 민지가 미엔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이나 주고받는 말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간적인 경험, 웃음, 고민, 꿈 등을 공유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지훈이가 우리를 위해 한식을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제스처에 감동했고 그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방에서 낯선 한국 식재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민지 씨는 저희를 이끌고 각 단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비빔밥과 김치 등 오감의 향연이 펼쳐지는 맛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음식과 새로 생긴 우정에 대해 조용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지훈과 민지는 현지 공원에서 우리를 위해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힘과 민첩성, 절제된 동작이 돋보이는 시범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동작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과 감탄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아니라 그들 문화의 홍보대사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은 마음이 서운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가까워져서 작별 인사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웅할 때 미애는 눈시울을 적시며 제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배우고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엮어나갔습니다. 지훈과 민지가 떠나고 얼마 뒤 우리는 그들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여행 준비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가족, 비즈니스맨, 여행객이 섞여 있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현실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공항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고향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느낌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광경과 소리, 맛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사가 벽을 타고 속삭이는 궁궐을 탐험하고 북적이는 시장을 돌아다니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애는 서툰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친구를 사귀고 길거리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현지 태권도장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소개해준 태권도장에 가서 훈련 세션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존경심과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대여섯 살 정도의 어린 수련생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집중력 있게 자세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호리호리한 중년 남성 사범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범님은 태권도가 단순히 체력이나 싸움 기술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르는 것이라고 태권도의 철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발차기와 주먹질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헌신, 존중, 목표 의식을 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7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였을 때였습니다. 방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고 소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태권도의 진정한 아름다움, 즉 서로를 격려하고 성취를 축하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더 많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고 사찰을 방문하고 프로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춤을 보는 것 같았고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미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볼거리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존중과 규율, 공동체를 강조하는 태권도는 한국인의 정신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스포츠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교훈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문화에서 존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식부터 서로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곳에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센터와 박물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현대 풍습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중 눈에 띄었던 것은 정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정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슨하게 의미하는 한국 용어입니다. 한국 전통 다도도 체험했습니다. 거의 명상에 가까운 고유한 경험이었어요. 호스트는 차를 준비하고 서빙하는 것을 하나의 예술로 여기며 우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잃어버리기 쉬운 인내심과 순간에 대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러한 관습과 에티켓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티켓은 단순히 규칙이나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공감, 공동체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상호 작용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억과 기념품뿐만 아니라 존중, 공동체, 연결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서, 찻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러한 교훈은 영원히 간직할 보물입니다. 이번 여정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조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행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수다쟁이였던 미애는 유난히 사색에 잠겨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엔도 저처럼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이 그리워졌습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장수성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다소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번 여행을 통해 고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대조적인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했던 깊고 본질적인 존경심, 특히 우서른에 대한 존경심은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빠른 삶의 속도에 휩쓸려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속도를 늦추고 주변 사람들과 순간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과 관습이 풍부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산을 더 많이 탐구하고 지역 박물관과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고 지역 사회와 더 많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동 식사 경험은 우리에게 나눔과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바쁜 일정에 쫓겨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여행 전에는 중국의 빠른 발전과 도시화에만 초점을 맞춰 좁은 시야로 중국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와 전통이 공존하며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여행은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할 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은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우리를 가족으로서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장수성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광활함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인류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장수성에 있는 우리 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던 몇 가지 관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소한 행동이지만 집을 깨끗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애는 태권도 수련생들을 만나면서 무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애는 지역 쿵푸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배운 것과 태권도의 규율과 존경심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쿵푸는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라 인성 함양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가 한국에서 보았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던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아 주방은 실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요리의 중국의 풍미와 재료를 섞어 퓨전 요리를 만들었고, 우리의 다문화 여정을 대표하는 퓨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리 세션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변 환경 너머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여행을 하고 싶고, 다른 문화를 탐험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개방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갖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 행사에 참석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국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에 받은 친절과 따뜻함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광경과 소리, 맛을 모두 경험한 여행의 공유는 독특하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양성의 아름다움, 문화 교류의 중요성,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서로의 문화는 다르지만 그 핵심에는 존중, 가족, 공동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며 다양성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문화, 교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서 탐험해보세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풍요롭고 배움과 성장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